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13장에 지금 적분 원리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를 배웠습니다. 일과 에너지의 법칙 해서 배웠고, 일과 에너지 법칙을 배울 때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던 거는 운동 방정식을 적분하면서 운동 방정식에서는 가속도였던 게 이제 속도로 바뀌고, 그다음에 그 적분하는 과정 속에서 일과 에너지 원칙은 일이라는 게 어떤 힘을 가해서 어떤 움직인 거리를 나타나기 때문에 거리와 관련된 정보들이 등장하게 된다. 일과 에너지 법칙에는. 그래서 거리와 관련된 정보가 주어지거나 요구되거나 하는 그런 종류의 문제에 일과 에너지 법칙이 사용되면 가장 적절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두 번째 법칙입니다. 운동 방정식이죠. 운동 방정식. F는 ma를 요런 선형 운동량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요게 이제 모멘텀 이퀘이션이라고도 부른다고 그랬죠. 모멘텀 이퀘이션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부르는데, 실제로 이렇게 뭐 해놓으면 그게 그거 같지만 실제로 모멘텀 이퀘이션을 이용해서 운동 방정식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시스템이 점점 복잡해질 때 모멘텀을 구해서, 리니어 모멘텀을 구해가지고 그걸 시간에서 미분함으로써 운동 방정식을 구하는, 그런 식으로 운동 방정식 구하는 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 그게 뭐 하나의 싱글 파티클에 대해서 하니까 그게 그거 같지만 사실은 시스템이 조금 복잡해지게 되면은 이거를 어떻게 쓰느냐, 그 모멘텀 이퀘이션으로 출발하느냐 아니면 뉴턴의 운동 방정식으로 출발하느냐, 그 두 개에 따라서 그 풀이하는 방법이 상당히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멘텀 이퀘이션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이름만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바꿔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적용할 때도 나중에 그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는 정도는 염두에 두세요. 나중에 여러분이 고등 저걸로 올라갈 때 그런 게 필요할 때가 있을 테니까. 자, 그리고 여기에 운동 방정식에 요거를 dt를 왼쪽으로 보내서 이렇게 양변을 갖다가 적분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건 쉽게 이렇게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적분하게 된다면 이렇게 쉽게 우리가 얻을 수 있고, 이렇게 얻었을 때 요 왼쪽에 있는 요 항, 요거를 갖다가 요걸 임펄스, 리니어 임펄스에서 선형 충격량이라고 용어로 그 용어를 정의하고, 요 선형 충격량은 보면은 이 충격량이라는 양은 보면은 시간하고 힘이 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위가 뉴턴 세크가 되는 거죠. 뉴턴 세크. 그러니까 선형 충격량 할 때 충격량이란 말은 힘이 아니에요. 힘 곱하기 시간이지. 그러니까 이게 물리량을 잘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 선형 충격량이 결국 MV2 빼기 MV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선형 운동량의 변화량은 결국 선형 충격량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이 식이 보면 앞에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일과 에너지 법칙에서 이게 일이 K2 빼기 K1 이렇게 줬던 거하고 모양이 똑같죠. 모양이 똑같습니다. 단지 여기는 이 방정식은 지금 벡터 방정식이에요. 일과 에너지 법칙에서 나왔던 이거는 스칼라 방정식이었죠. 그리고 요거는 두 개 운동 방정식 중에서 하나로부터 유도된 식이었는데, 요거는 지금 운동 방정식 자체에서 그대로 유도된 식입니다. 따라서 이 식은 일과 에너지 법칙과는 달리 이거는 운동 방정식과 완전히 1대1 대응되는 그런 식이다. 그래서 요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좀 더 쉽게 문제를 풀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라는데, 요 식의 특징은 이걸 시간에 대해서 힘을 적분했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정보가 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라는 정보가 등장하기 때문에 속도가 등장하는 것은 일과 에너지 법칙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속도에 관련된 정보가 시간이 등장한다는 것은 이 충격량 운동량 원리만의 독특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잘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의 파티클에 대해서 이렇게 되니까, 이런 파티클이 여러 개가 있다 그러면 파티클 1에 대해서 이렇게 되고 파티클 2에 대해서 이렇게 되고 3에 대해서 이렇게 되고 그래가지고 그런 파티클 다 모여서 양쪽 다 더해준 식이 이 식입니다.
양쪽 다 더해준 식이 이 식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질점계라고 그러죠. 계라고 보통 붙을 때 시스템, 영어로는 시스템 오브 파티클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스템이라는 말을 하면은 여러 개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 개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여러 개가 있는 경우에도 모양이 이런 모양하고 똑같은 이런 식이 된다. 그래서 전체 계에 어떤 초기에 어떤 이런 운동량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전체 계에 그 어떤 그 충격량이 외부로부터 이렇게 주어지면 그 전체 계의 운동량이 이렇게 변한다. 그래서 계에 대해서도 충격량 운동량 법칙을 이런 식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쓸 때도 있어요. 이거 써서 풀이하는 것도 후반부에 좀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이런 식을, 그래서 이거는 뭐 더 이상 이론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다룰 내용들이 별로 없어요. 다른 내용들이 별로 없고, 여기에 지금 이제 이걸 어떻게 적용하는지, 이걸 갖다가 이제 앞으로 문제를 쭉 보면서 이게 익숙해지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뭐 어려운 것도 없고, 그래요. 근데 보면 이 문제와 관련된 것들이 주어질 때 잘 못 푸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건 알면은 굉장히 쉽게 풀리고, 이렇게 풀리는데, 이게 굉장히 이상하게 충격량 운동량 원리는 학생들이 이걸 잘 적용을 못해요. 이게 굉장히 쉬운 건데, 그리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실제로 이거 적용하면 굉장히 아주 쉽게 풀려요. 쉽게 풀리는 경우 그런 건데, 그래서 충격량 운동량 원리를 잘 적용하면은, 적용할 줄 알면은 어느 정도 이 수준에 좀 도달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문제 내보면 잘 못 푸는 경우가 많아요. 자, 여기 이제 이 예제는 우리 그 앞에서 유도됐던 예제하고 똑같은 예제입니다. 비탈길을 자동차가 내려가다 브레이크 밟아서 정지하는 그런 예제인데, 단지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그 앞에 예제에서는 뭘 물어봤냐면은 그 정지하기까지 그 움직인 거리가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여기서는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구하는 정보가 시간이죠.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정보가 요구됐기 때문에, 이 문제는 충격량 운동량 원리를 적용해서 풀어야겠구나 하고 바로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충격량 운동량 원리에서는 힘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작용하는 힘을 갖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힘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자유물체도를 보통 충격량 운동량 원리를 적용할 때는 이런 자유물체도를 그려서 합니다. 그게 단순히 직선 운동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뭐 자유물체도 그릴 필요도 없이 그냥 되는데, 직선 운동이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자유물체를 그려가지고 이렇게 저걸 합니다. 이것도 뭐 직선 운동이긴 하지만 여기 작용하는 힘이 3개나 있죠. 그냥 그 직선상에 작용하는 힘만 있으면은 필요 없는데, 여기는 이 직선상에 작용하지 않는 이런 힘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힘들에 대한 정보를 다 알아야 충격량 운동량 원리를 갖다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 자유물체도를 그립니다. 일과에너지 법칙에서는 이런 자유물체도를 그릴 필요가 별로 없었던 이유가, 물론 경우에 따라서 이게 생길 수도 있지만 거의 없었던 이유가,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놈만 일을 한다고 그래서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는 움직이는 방향으로의 방정식만 가지고 유도된 거기 때문에 자유물체도 자체를 그릴 필요가 없었는데, 여기서는 움직이는 방향의 이 충격량 운동량 법칙은 움직이는 방향뿐만 아니라 그 외에 움직이는 방향의 수직인 방향에 대한 것도 다 그 법칙 안에 다 정보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다 그려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 작용하는 힘들, 자유물체도 그리는 거는 항상 그래서 기본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 보면은 얘가 F하고 N이 이렇게 서로 수직이니까 이쪽 방향으로 I, J 좌표계를 이렇게 잡는 게 좋겠다. 이 두 개가 분리할 필요가 없게, 요 하나만 분리하면 되죠. 좌표계를 이렇게 잡느냐 아니면 이렇게 잡느냐 하는 거는 요 작용하는 힘들을 보고 결정하면 된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여기 지금 좌표계에 작용하는 이 작용력들이에요. 작용력들. 그래서 이거 프릭션 포스, 이 전 시간에 이 문제에서 이미 다뤘던 내용이죠. 브레이크에 의한 마찰력. 그 다음에 이거는 자중, 차량의 자중. 그 다음에 요 놈은 수직항력.
이거는 요 그림에서 바로 이렇게 다 이렇게 그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더한 힘이 바로 이 물체에 작용하고 있는 거죠. 세 개를 더한 힘이. 그래서 얘 세 개를 더해서 그대로 그냥 구해보면은 이렇게 이쪽 I 해트 방향으로 마이너스 5792라는 힘이 작용한다는 것을 금세 발견할 수 있고, 충격량 운동량 법칙에 의하면은 이거 이제 I 방향으로만 얘가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적에 mv2 I 해트, 이게 v2 I 해트가 최후의 속도죠. v1 I 해트가 최초의 속도고, 그래서 mv2 I 해트가 최후의 운동량, mv1 I 해트가 최초의 운동량. 이 운동량 차이가 충격량 차이로 나타난다. 충격량이 지금 여기 다 합친 게 I 방향만 가지고니까 이렇게 F 리절턴트 포스의 델타 T. 이 충격량이 컨스탄트 하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원래 정의에 의하면 얘를 인테그랄 하게 되어 있죠. 힘을 인테그랄 하게 되어 있는데, 힘이 컨스탄트 하면 인테그랄 하면 그게 바로 그냥 F 델타 T가 돼 버리니까 이렇게 F 델타 T로 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쓰는 게 하도 자주 나오다 보니까 그냥 항상 이걸 F 델타 T로 쓰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힘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것 뿐이에요. 일정하지 않는 문제가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일정하지 않은 문제에서는 이걸 그냥 그렇게 F 델타 T로 쓰면 안 되죠. 인테그랄 하면은 F 델타 T가 안 되고, 그 F가 시간에 대해서 변하면 그걸 적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델타 T가 요 크기 이미 구했으니까 요 크기분의 요 mv2 빼기 mv1. v1은 그 속도가 있지만 v2는 원래 멈췄을 때 속력이니까 0이 돼 버리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시간이 바로 다이렉트하게 이렇게 구해진다 이거죠. 그래서 충격량 운동량 원리, 시간과 관련된 문제가 등장한다 그러면 사실은 충격량 운동량 원리를 적용해야 된다는 거 바로 알 수 있고, 시간이 주어지거나 또는 그게 요구되거나 그러면 무조건 충격량 운동량 원리 무조건 적용하는 게 가장 편하다라는 거 바로 알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적용해 보면 굉장히 쉽게 풀립니다. 굉장히 아주 너무나 간단하게 이렇게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게 공부 안 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 어렵다고 생각해가지고 이런 문제 나면 그냥 아직 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하고 나서 나중에 나와서 보니까 옆에 사람이 아주 쉽게, 되게 쉽게 푸는 거 보면은 굉장히 또 한 일주일 동안 살 맛이 안 나겠죠. 옆에는 그냥 다 못 풀었다고 생각하면 마음 편할 텐데, 옆에 나랑 비슷하게 나랑 같이 못한다고 생각했던 애가 쉽게 풀고 자기는 못 풀면은 살고 싶은 마음이 없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항상 그 얘기하지만 시험 문제에서 시험 문제는 이렇게 변별력을 기준으로 해서 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뭐 우리 시험에서야 뭐 여러분들 수준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는 이게 나지만, 여러분이 어디 가서 입학 시험이나 무슨 뭐 입사 시험에서 뭐 이런 거 보지는 않지만, 하여간 어디 가서 무슨 시험을 봐야 된다, 이게 떨어지고 붙고 하는 시험이 되게 되면은 그런 경우에는 항상 그 대수에 따라서 그 저게 결정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2대 1이다 그러면 두 명 중에 한 명 풀고 한 명 못 풀게 하려고 그러는 문제예요. 다 못 풀게 하는 문제도 안 나오고 다 풀게 하려는 문제도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 문제를 봤을 때 2대 1인 시험에서 봤는데 시험 문제가 되게 어려워 보인다. 그러면 그거 되게 어렵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되게 어려워 보여가지고 그냥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 그러고 그냥 안 풀고 나왔는데, 사실은 보니까 되게 쉽게 이렇게 해보니까 되게 쉽게 풀렸더라, 자기가 같이 들어가서. 그러면 그건 완전히 굉장히 큰 타격이죠.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고 항상 그 문제를 대할 때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자, 이 충격량이라는 말하고 비슷한 말로 충격력이라는 말이 있는데, impulsive force라고 하면 영어로는 저 충격량은 영어로 impulse라고 부르고 충격력은 impulsive force라고 얘기하는데, impulsive force하고 충격력이라는 건 힘이고 충격량은 힘이 아니라고 그랬죠. 분명히 힘에다가 시간을 곱한 그런 디멘전을 갖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서로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뭐 일반 사람들이 그런 걸 막 뒤죽박죽으로 쓰는 거는 뭐 그것까지 뭐 꼬치꼬치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가서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은 전문 이거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용어를 분명히 구별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전문가가 용어를 서로 막 혼동해서 써버리면은 이게 뭐 커뮤니케이션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충격력이라는 게 뭐냐? 그럼 짧은 시간 동안에 작용하는 큰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 힘이 거의 뭐 무지하게 커지기 때문에 이 충격력에 의한 충격량은 이 힘은 크지만 작용하는 시간이 작기 때문에 인테그랄을 해버리면은 그게 유한한 값을 갖는다는 거죠. 이게 무한히 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델타 t는 0에 가깝지만 f는 무한대에 가까워지지만 델타 t가 0에 가깝기 때문에 둘을 곱한 값이 유한한 값을 갖는 그런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구태여 이걸 인테그랄 사실은 그게 이 힘 자체가 막 그 뭐 예를 들면 그런 게 이런 거죠. 공을 던지는데 투수가 공을 던지는데 타자가 배트로 쳤을 때 그 공과 배트가 부딪히는 순간 아주 짧은 시간에 컨택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일어나는 그 배트에 전달되는 공에 의해서 배트에 전달되는 충격량을 계산하려면 배트에 순간적으로 그 굉장히 큰 힘이 들어가지만 닿고 있는 그 시간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충격량은 파이나이트한 값이에요. 근데 그 주어진 값이 굉장히 뭐 이렇게 불규칙하게 이렇게 굉장히 커졌다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짧은 시간에 작아지겠죠. 그래서 그거를 뭐 그 인포메이션 충격력 그 힘의 그 정보 자체를 아는 거는 별로 그렇게 큰 의미는 없고 그게 자체가 굉장히 불규칙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종종 그냥 F 델타 T로 그냥 이렇게 써버리면은 결국 무슨 얘기가 되면 이 여기서 F라는 거는 이건 이때 작용하는 이 충격력의 어떤 이 델타 T라는 시간 동안에 평균 힘이 되는 거죠. F 델타 T가 얘하고 인테그랄한 거하고 같다고 놓으면은 이 여기서 나오는 요건 F가 요거 F하고 같은 적을 쓰면 안 되는데 요게 뭐 해트를 쓰던지 이렇게 되면 그래서 요게 그 평균값이 요거의 평균값이 평균 힘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면 여러분 교과서나 이런데 이렇게 종종 쓰는 경우가 있는데 요 충격력에 의한 충격량을 그거는 요게 평균력을 그 의미하는 거다 하는 걸 갖다가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자, 여러 개의 파티클이 있다 그러면은 한 시스템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개의 파티클이 있으면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때 이 충격 여기 발생하는 그 파티클들의 그 가해지는 충격량들이 서로 질량 간의 충돌에 의해서 일어난다. 뭐 당구장에서 당구공 둘이 충돌한다든지 아니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사실은 어떤 분자 간에 이 공기 안에서도 이게 산소 분자, 질소 분자 이렇게 서로 충돌하고 있잖아요. 계속 충돌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각각의 파티클들이 그렇게 받고 있다 그러면 걔네들은 사실은 전체 시스템 입장에서 보면은 걔네들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기 때문에 얘 합친 놈이 0이 돼 버린다 이거죠. 그런 종류의 시스템에서는. 그래서 그게 0이 돼 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안에 작용하는 토탈 모멘텀은 항상 일정하다. 그런 그 식이 얻어지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시스템 전체 선형 운동량이 보존된다는 그런 식을 갖다가 얻을 수 있다. 요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파티클들이 서로 부딪힐 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그 충돌에 의한 그 충격량만 받게 될 때 그렇게 된다 이거죠. 자, 이거는 싱글 파티클에 대한 얘기가 되는데 이것도 역시 충격량 운동량 법칙을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 이게 배트가 있고 공이 날라와 가지고 24m/s로 공이 날라왔어요. 투수가 공을 던졌는데 이걸 갖다가 타자가 쳐서 36m/s로 이렇게 날아갔다. 40도 방향으로. 그랬을 때 배트에 공에 가해지는 힘은 어떠냐? 뭐 공을 디자인하는 사람은 공에 가해지는 힘이 얼마인지 알고 싶어 할 테고 배트를 디자인하는 사람은 배트에 가해지는 힘이 얼마인지 알고 싶어 할 테죠. 이게 스탠다드한 어떤 경우라고 생각을 하고 이 공의 어떤 그 구조를 디자인하든지 배트의 구조를 디자인하든지 할 때 이 힘은 주거니 받거니 하니까 서로 같아요. 배트가 공에 가해지는 힘이나 공이 배트에 가해지는 힘이나 힘의 크기는 같죠. 방향은 서로 반대가 되겠지만 그래서 여기서 뭐 배트에 가해지는 힘을 구하라나 공에 가해지는 힘을 구하라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요거를 갖다가 요게 공과 배트가 접촉하는 시간을 갖다가 그 관측을 해봤더니 요게 15ms였다 이거죠. 밀리세컨드였다. 관측 어떻게 하느냐? 그 아주 굉장히 하이스피드 카메라라고 그러는데 하이스피드 고속 카메라로 찍으면은 요게 붙었다 떨어지는 걸 갖다 다 관찰할 수 있습니다.
뭐 초당 10만 번까지도 찍을 수 있어요. 10만 번까지도. 굉장히 비싸죠. 그런 카메라들이 한 1억 원 정도씩 하는 그런 카메라인데 아주 고속으로 움직임을 갖다가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그런 카메라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측이 됐다면 어떻게 되느냐 해서 델타 T를 안 거예요. 델타 T. 그러면 배트의 공에 가해지는 힘의 크기의 평균값이 얼마냐 하고 그랬죠. 이거는 F 델타 T, 델타 T를 알고 평균값은 F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그걸 얼마냐 하는 거죠. 그러면은 마지막의 운동량은, 공의 마지막의 운동량은 원래 가지고 있는 운동량에다가 공이 배트로부터 받는 충격량을 더해서 얻어진다는 게 충격량 운동량 원리니까, 요게 이 V2도 알고 36m, 이거 방향도 알죠? 벡터 V2, 코사인 40도, 사인 40도 이렇게 성분을 갖게 되죠. 그 다음에 V1은 이거는 뭐 I 방향 성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24A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차이가, 운동량의 차이가 이 충격량에 의해서 유발된다 이거죠. 배트가 공에 가해지는 충격량 F 델타 T. 여기서 F의 값이 힘의 그 평균 값이, 힘 크기의 평균 그 힘의 벡터 값이 이렇게 주어지고, 요거의 절대값을 갖다 구하면은 힘의 크기를 갖다 구할 수 있다 이거죠. 굉장히 쉽게 구해지는 거죠. 이런 문제 자체를 보면은 충격량 운동량 법칙이 적용돼서 하는 문제들은 대부분 실제로 이렇게 풀어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익숙해지기만 하면은 대부분의 문제들이 굉장히 쉽게 풀리는 문제들입니다. 자, 앞의 문제와 달리 이 문제는 뭐가 달라졌냐 보면은 이거는 질량이 두 개가 됐어요. 이 앞에서도 물론 배트까지도 다 고려해서, 배트의 운동까지 다 고려해서 했다면은 그 질량 개가 두 개가 되는 건데, 거기서는 배트는 고려 안 하고 공만, 이렇게 공의 운동만, 초기 운동과 나중 운동, 그리고 공이 배트하고 접촉하고 있는 시간 정보를 갖다가 다 알고 있다고 풀고 공에 대해서만 풀었는데, 이거는 이제 이 어떤 화물이 이 카트에 딱 실리는 거예요. 여기 실리는 순간 그 속도를 보니까 3m/s로 30도로 이렇게 여기 실렸다 이거죠. 요거의 질량은 10kg짜리인데, 그리고 이 카트의 질량은 25kg다. 이랬을 때 딱 실려가지고 그 다음에 얘네 둘이 그냥 실려서 똑같이 이렇게 평행으로 이렇게 밀려간다. 얘가 이렇게 실리니까 원래 얘 운동량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합쳐져서도 이렇게 간다. 이럴 때 이 카트의 최종 속도가 얼마가 됐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럼 얘네들이 얘가 이렇게 했을 때 원래 이 전체 시스템에 가지고 있는, 전체 시스템에 대해서 충격량 운동량 법칙을 먼저 적용해야 되는 거죠. 전체 시스템에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운동량은 뭐였냐면 얘 하나예요. 얘는 원래 멈춰 있었으니까 얘는 운동량이 하나도 없고, 얘만 운동량을 가지고 있었다. 얘만 운동량을 가지고 있었다. 자, 그런데 얘가 여기 실려 가지고 그 다음에 이 질량 곱하기 이 질량 곱하기 얘 최후의 속도는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갈 테니까 그 수평으로 가는 속도, 그게 운동량이 최후의 전체 시스템의 운동량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분명히 운동량이 이런 방향으로 운동량을 가지고 있었는데 얘가 실려서는 이렇게 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외부로부터 충격량이 가해졌으니까 운동량이 변하죠. 만일에 충격량이 안 가해졌다면 운동량이 계속 이렇게 가야 되죠. 그럼 그 충격량이 어디서 주어진 건가요? 그건 이제 그런 거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하면서 이런 걸 봐야 돼요. 생각을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보면은 그냥 흔히 빠지기 쉬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 중에 특히 어렸을 때 반복 학습에 익숙한 사람들이 무조건 문제 가지고 충격량 운동량 원리 해가지고 무조건 해가지고 무조건 식 써가지고 막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반복,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 그게 필요한 분야도 있긴 한데, 여러분이 하는 그런 그 엔지니어링 분야는 그냥 반복, 이런 단순 반복 그런 거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하고 그 원리를 정확히 이해를 하고 해야 되는 그런 분야예요. 그게 엔지니어에게 요구되는 어떤 퀄리티입니다. 자질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서 들어야 돼. 이게 도대체 뭘 배우고 있는 건가? 도대체 여기서 뭐가 일어나고 있는가? 이걸 갖다가 잘 배워야 된다 이거. 자, 여기 그래서
충격량이 어디서 가해지나를 생각해 보면은 얘가 얘하고 딱 부딪히는 순간에 어디서 충격량이 들어오겠습니까? 지면에서부터 이 카트로 탁 충격량이 들어오죠. 지면에서부터. 그래서 지면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이 충격량이 이렇게 이런 방향을 가졌던 놈을 이런 방향을 갖는 운동량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시스템. 그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자 여기 있을 때 이제 그러면 이제 그걸 이해하고 나면 충격량 운동량 법칙을 쓰기에 좋습니다.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운동량의 이 두 개의 파티클로 되어 있는 운동량이 이거예요. 물론 이 두 번째 이 운동량은 0이죠. 왜냐면 처음에 이 카트가 가지고 있는 속도가 0이니까. 이거 더하기 지면으로부터 이 카트의 바퀴를 통해서 이렇게 딱 들어오는 이 충격량을 R 델타 T. 근데 여기서 바퀴의 질량 관성 이건 무시하고 요것만 있다 보니까 이건 이제 질량은 무시한 거고 바퀴와 지면 사이의 마찰력을 무시한다고 그랬어요. 얘가 딱 부딪혀서 움직일 때 마찰력이 이쪽 방향으로 안 작용하기 때문에 얘가 받는 힘은 수직 항력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R 델타 T라는 놈은 J방향 성분밖에 안 가져요. J방향 성분밖에 이 가정 때문에 이 가정이 없다면은 J방향으로도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가정 때문에 이렇게 된다. 이 가정이 없으면은 이 문제가 좀 복잡해집니다. 수준이 여러분이 풀 수 있는 수준보다는 훨씬 복잡한 문제가 돼 버려서 이 가정을 이거 해 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마지막에 운동량이죠. 마지막에 MA와 MB가 가는 운동량이에요. 근데 마지막의 속도는 얘하고 같기 때문에 이 속도의 크기를 갖다가 VF라고 하면은 VFI가 바로 VA2, VB2예요. VFI가. 그리고 MA와 MB는 각각 여기 주어졌으니까. 그래서 이 좌측과 우측에서 얘는 J방향 성분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I방향 성분만 가지고 있으니까 얘는 상관이 없고 요거의 I방향 성분이 요거하고 같아져야 된다는 데서 VF가 구해진다 이거죠. VF가 구해진다. 그 VF가 구해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요 R 델타 T 즉 카트가 지면으로부터 받게 되는 충격량도 구할 수 있어요. 충격량도. 그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카트 디자인하는 사람은 이런 화물이 주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일에 실린다는 어떤 통계가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카트에 어떤 충격량이 가해지는지를 갖다가 가지고 카트를 설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기서 나오는 얻는 정보들이 다 그런 미케니컬한 시스템들의 설계를 위해서 다 쓰일 겁니다. 특히 힘 정보는 다 내구성 설계를 위해서 다 쓰일 것들이에요. 정보들이에요. 내구성 설계. 그래서 동력학에서 여러분이 왜 힘을 구하느냐, 힘에 관련된 정보를 왜 구하느냐, 나중에 그게 다 그렇게 움직이는 시스템의 내구성을 설계하기 위해서 그러면 안 부서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힘을 받는다고 그랬으면 그거 안 부서지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힘은. 운동은 왜 구하느냐? 운동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야지. 기능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설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카트의 최종 속도, 즉 이 화물도 여기 실려가지고 같이 최종 속도를 구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카트에 의해 화물에 전해지는 충격량은 얼마냐 이거죠. 얘가 화물이 이쪽 확 실리는 순간 카트로부터 화물하고 카트 사이에 서로 힘을 주거니 받거니 할 거 아니에요. 그 힘이 얼마냐 이거죠. 이 위에 문제 풀 때는 그 힘을 왜 고려를 안 했냐면 걔네들은 주거니 받거니 해봐가지고 걔네들이 하는 충격량이 전체 시스템에 대해서는 0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그걸 고려 안 한 겁니다. 여기 나온 이 R 델타 T라는 거는 지면이 이 카트에 가해진 거고 이 화물과 카트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한 그 힘은 서로 충격량이 힘이 반대기 때문에 충격이 0이 돼버려요. 인테그랄 해버리면. 그래서 이 전체 시스템에 대해서는 그 힘은 여기 안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요번에는 요 화물에 가해지는 그런 충격량을 알고 싶어요. 당연히 화물에 얼마나 힘이 가해지는지 알아야 그 화물의 구조도 또 뭐 그게 박스라든지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갖다가 보호하기 위해서 그 박스에 가해지는 힘이 얼마인지 충격량이 얼마인지 이런 걸 알아야 그 박스 내부에 뭐 스티로포를 어떻게 배치하든지 뭐 설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힘을 알고 싶은 거예요. 충격량이 얼마냐 하는 거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화물에 가해지는 충격량을 구하기 위하려면 화물에 대해서만 운동량 충격량 법칙을 갖다 적용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그 번역에는 운동량 충격량 법칙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하는데
영어에는 impulse and momentum principle이라고 항상 씁니다. 충격량, 원래 영어로는 충격량 운동량 법칙이라고 했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초창기에 번역하는 사람들이 운동량, 충격량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운동량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번역한 게 아닌가 싶은데, 운동량이 여러분 동력학 배우면서 운동량이라는 양이 더 먼저 앞에서 나왔었잖아요. 정의가 돼서 나왔고, 충격량은 여기 13장에 와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배운 순서대로 그렇게 늘어놓은 게 아닌가 싶은데, 여하간 자, 그래서 화물에 원래 가지고 있었던 운동량은 이거죠. MAVA1. 그리고 이 화물이 받는 충격량, 카트가 화물에 주는 충격량이 F델타 T가 됐을 때 최후의 화물이 갖게 되는 운동량, 왜 VA2는 앞에서 구했으니까, VFI가 VA2잖아요. 이걸 구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F델타 T를 갖다가 요거 알고 요거 아니까 F델타 T를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거죠.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충격량 운동량 법칙을 갖다 적용하는 걸 보면은 전체에 대해서 먼저 풀어서 정보를 먼저 구한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풀립니다.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걸 이렇게 안 풀려면은 다른 방법이 있어요. 화물에 대해서 충격량 운동량 법칙을 하나 세우고 카트에 대해서도 충격량 운동량 법칙을 하나 세워서 미지수가 두 개는 걸 동시에 풀 수 있습니다. 그렇게도 풀 수 있어요. 그렇게도 풀 수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많이 풉니다. 전체에 대해서 풀고 이거에 각각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저거에 대해서 풀고 이렇게도 많이 풉니다. 그 카트에 대해서도 충격량 운동량 법칙 해보고 화물에 대해서 해서 이렇게 풀리는지 한번 해보세요. 풀려요. 풀리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풀려야 되죠. 마지막에 효율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소실된 에너지 비율을 갖다 구하는, 소실된 에너지 비율, 얘가 딱 실려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원래 가지고 있었던 운동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 운동 에너지가 실려가지고 이게 둘이 움직이게 되면 나중에 전체 시스템이 갖게 되는 운동 에너지 T2라고 하고,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게 T1이라고 하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1V1의 제곱이죠. M1V1의 제곱이고, 최후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1 더하기 M2, MA 더하기 MB인데 이거 잘못됐네요. 이게 MA, M1, 여기 MA, MB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MA, MB. 그리고 파이널 스피드가 VF니까 VF의 제곱. 이게 나중이에요. 그러면 얘 빼기 얘가 결국 에너지가 없어지는 양이죠. 그 에너지 없어진 양이 T1 빼기 T2인데 그걸 원래 가지고 있던 걸로 나눠준 게 결국 그 소실된 에너지 비율이죠. 78.6%가 없어졌어요. 얘네들이 어디로 없어졌냐, 왜 어디로 없어졌냐 이거죠. 그건 알고 있어야 되죠. 이게 피지컬하게. 자, 얘가 여기 탁 실리는 순간, 실려서 얘가 이렇게 동일한 스피드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려면은 얘가 실려서 이렇게 움직이려면 얘가 딱 부딪힌 다음에 얘가 튀지도 않고 그래야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럼 튀지도 않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소성 충돌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충돌을 하는 과정 속에서 걔가 딱 부딪혀서 얘가 튀지도 않고 그냥 여기 두 개가 붙어서 이렇게 간다는 그 사실에서부터 그 소성 충돌할 때 에너지 로스가 발생한 거예요. 바로. 그래서 그 양이 바로 78.6%가 그렇게 생겨났다는 거죠. 또 어디서 에너지가 없어졌는지 알고 있어야죠.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이 문제에서 물어보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뭐가 발생하고 있는지는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자, 이 충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충돌은 영어로는 임팩트라고 그래요. 아주 비슷비슷한 용어들이 막 나오죠. 충격량, 충격력, 그 다음에 충돌, 그죠? 임팩트는 다른 말로 영어로 하면은 임팩트라는 거는 사실은 약간의 그 느낌은 좀 다릅니다. 하지만 임팩트는 사실 그 충돌이라는 게 이게 컬리전, 두 개가 영어로는 컬리전, 두 개가 부딪히는 거를 의미합니다. 부딪히는 이 현상을 임팩트라고 얘기하는데, 이 파티클 다이내믹스는 두 개가 다 파티클일 때는 무게중심이 그냥 파티클 중심이 무게중심이고, 얘 파티클 두 개가 부딪혔을 때
요거의 접선을 그리면 접선의 수직인 이 선이 이 법선 방향이 요걸 갖다 우리가 라인 오브 임팩트 충돌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충돌선상에 당연히 파티클은 볼륨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충돌선상에 파티클들의 저게 있죠. 그 무게중심이 위치하죠. 파티클들의 무게중심이 위치합니다. 이런 충돌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중심 충돌, 센트럴 임팩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센트럴 임팩트. 그래서 파티클들이 충돌할 때는 센트럴 임팩트밖에 없어요. 중심 충돌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 밑에 나오지만 이게 파티클이 아니라 나중에 리지드 바디가 된다든지 하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충돌했을 때 여기에 접선 그리고 이게 법선 그려보면 이 라인 오브 임팩트를 그려보면 이 라인 오브 임팩트 상에 무게중심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 충돌하면 이쪽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뺑 돌겠죠, 운동이. 그래서 회전 운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런 회전 운동은 나중에 그 강체 동력학 다룰 때 16장 이후에 강체 동력학 15장 이후에 강체 동력학 다룰 때 회전 운동을 다루기 때문에 이 편심 충돌이라고 하는 이런 충돌은 eccentric impact는 강체 동력학에서만 다루고 이 위에서는 중심 충돌만 다룹니다. 그러니까 파티클 다이내믹스에서는 중심 충돌만 여기서는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중심 충돌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얘네 둘이 파티클의 속도가 갖는 속도가 바로 이 라인 오브 임팩트 선상에만 있을 때 이거는 다이렉트 센트럴 임팩트에서 직접 중심 충돌 이렇게 얘기하고 이 속도 성분이 이 라인 오브 임팩트 상에 없이 하나라도 이렇게 있게 되면은 이거는 경사 중심 충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사 중심 충돌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쉬운 거고 그 다음에 요거 따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파티클 다이내믹스는 요거 두 개일 때 어떻게 되나 이런 충돌이 일어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하는 걸 갖다 여기서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 거죠. 자, 직접 중심 충돌 일단 간단한 거를 먼저 따져보자 이거죠. 자, 얘네들이 두 개가 충돌이 일어나려면 당연히 뭐 뒤에 놈이 더 빨라야 앞에 가서 충돌이 일어나겠죠. 앞에 놈이 빠르면 충돌이 안 일어날 테니까. VA가 VB보다 큰 경우에요. 자, 그러면 얘가 쭉 뒤에 있는 놈이 다가와서 얘하고 이렇게 닿기 시작하게 했죠. 자, 닿은 다음에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닿은 다음에는 여기다 그리면 이쪽이 안 보이고 저기다 그리면 이쪽이 안 보일 텐데 닿은 다음에 그냥 이렇게 하죠. 얘가 이렇게 딱 닿아서 그 다음에 떨어질 때까지 얘가 일단 얘들이 이렇게 컴프레션 스테이지로 들어가겠죠. 두 개가. 그죠? 아주 짧은 순간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 컴프레션 됐다가 최대 컴프레션까지 닿았을 땐 얘네 둘이 속도가 같아지겠죠. 같아진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리스토어가 되겠죠. 이렇게 펴지겠죠. 펴지면서 다시 이렇게 똑같이 회복해서 얘가 이렇게 튀어나가겠죠. 뒤에 놈이 이렇게 있던 놈이 이렇게 와서 컴프레션 되면서 다시 이렇게 리스토어링 되고 그래가 다시 이렇게 뛰어나가겠죠. 앞에 놈이 속도가 더 처음엔 뒤에 놈이 속도가 더 빨랐는데 앞에 놈이 속도가 빨라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때 이렇게 다 있는 동안에 처음에 이렇게 컴프레션 될 때 찌그러질 때 이때 두 개 사이에 주고받는 힘을 J 벡터라고 표시한 거예요. 희한하게 미국 애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썼어요. 찌그러진다 J자를 써서 J를 썼어요. 영어 책에도 그렇게 썼어요. 그 다음 펴질 때는 P라고 썼어요. 희한하게 또. 펴질 때 작용하는 힘은 P 벡터라고 썼어요. 그래서 요 스테이지를 여기 컨택하고 있는 스테이지를 찌그러지는 스테이지와 펴지는 스테이지 둘로 나눠서 지금 여기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요게 여기 닿고 있을 때 요게 찌그러졌다 펴지는 요 두 가지 스테이지로 나눠지는데 그래서 찌그러질 때 받는 충격량은 JDT가 되죠. 그 힘이 J니까 이게 이제 방향 하나밖에 없으니까 벡터로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칼로 표시해도 되죠. 이게 그냥 단선 운동이 되니까 스칼라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힘이. 그래서 A 입장에서 봤을 때 A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운동량은 MAVA예요. 그죠? 그런데 그 두 개가 닿기 시작해서 찌그러지는 동안에 그 힘이 J니까 그 찌그러져서
맥시멈 컴프레션까지 도달할 때까지의 시간 동안에 받게 되는 충격량, 그게 인테그랄 JDT가 되죠. 그죠? 그 충격량. 그렇게 돼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그 질량 곱하기 걔네 둘이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 그죠? 그 아주 맥시멈 컴프레션이 일어나는 순간, 그때 속력을 갖다 V라고 하면 MAV가 되죠. 그래서 이게 맥시멈 컴프레션이 일어났을 때 운동량이에요. A의 운동량, 그죠? 그래서 닿기 시작해서 맥시멈 컴프레션까지 그 시간 동안에 받은 충격량이 요거고, 그래서 이게 운동량 충격량 법칙이죠. 그 컴프레션 되는 동안에 일어난 그 기술한 운동량 충격량 법칙이에요. 자, 다시 펴질 때, A가 펴질 때를 따져보면은, 펴질 때는 원래 속도가 이제 이거죠. 이 원래 운동량이 이거예요. 처음에 맥시멈 컴프레션에서 출발해서 그 다음에 펴지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힘을 받죠. 그 힘은 요번엔 P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힘에 의한 충격량은 인테그랄 PDT죠. 그래서 다시 떨어지기 바로 직전, 그래서 떨어지기 바로 직전에 그 속도를 갖다 VA 프라임이라고 하면은, 속도를 갖다 A의 속도를, 그러면은 원래 운동량이 이건데 이 충격량을 받아서 이런 운동량을 갖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식과 2번식 이걸 보면은 이때 이걸 이에서 요 충격량과 찌그러질 때 A가 받는 충격량과 펴질 때 받는 충격량이 있어요. 요 두 충격량의 비율을 우리가 뭐라 그러면 탄성계수 또는 충돌계수라고 부르고 탄성 충돌계수라고도 부르는데, 영어로는 coefficient of restitu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탄성 충돌계수 또는 그냥 탄성계수라고 그냥 얘기를 하고, 어떤 데는 충돌계수라고 쓰기도 하니까 여러분이 그 용어들은 곳곳에서 사람들이 약간씩 달리 쓸 수가 있으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는 알고 있어야 되죠. 여기서는 탄성계수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게 탄성계수는 어떻게 되냐면 찌그러질 때 받은 충격량분에 펴질 때 받은 충격량이에요. 자, 이 탄성계수가 0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위에 있는 분자가 0이라는 거죠. 펴질 때 충격량이 하나도 없다는 건 어떤 경우냐면, 진흙 같은 걸 확 던지면은 얘가 탁 붙으면서 앞에 있는 놈과 가서 붙으면서 뒤에 있는 게 진흙이었다. 붙으면서 찌그러질 때는 막 힘을 가하죠, 걔한테. 근데 펴지질 않죠, 하나도. 그냥 딱 가서 들러붙고. 펴질 때는 힘을 하나도 안 가하죠. 이 P가 0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진흙이 가서 철썩 가서 붙어버리는 완전히 그 소성변형이라는 거죠. 그게 완전 퍼펙트리 플라스틱한 그런 케이스인데, 그럴 때 E가 0이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얘가 완전히 찌그러져 완전히 온전하게 하나도 에너지 로스 없이 그대로 펴지는 이런 경우가 E가 1이 되는 경우에, 요 충격량과 요 충격량이 완전히 같아지는 경우가 E가 1이 되는 경우에, 그게 왜 에너지 로스가 없냐 하는 건 나중에 증명을 해요. 이게 찌그러질 때 가해주는 충격량과 펴질 때 받는 충격량이 같은 경우가 E가 1인 경우인데, 정의에 의해서 그 경우가 왜 에너지 로스가 없느냐 하는 건 이 뒤에 가서 뒷페이지에 증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원래 정의가, 탄성계수의 정의는 이거예요. 충격량 간의 비율이에요. 찌그러질 때 받는 충격량과 펴질 때 받는 충격량 간의 비율로서 탄성계수가 정의가 됩니다. 그런데 자, 그 1번, 2번 식에서 이 1번, 2번 식에서 여기 보면은 요거는 요거 빼기 요거고, 요거는 요거 빼기 요거니까 요것들 대신에 그것들을 다 대입한 거예요. 그럼 M은 다 없어지고 MA는 다 없어지고 요런 식이 얻어지죠. 요런 식이 맞죠? 요런 식이 얻어져요. 근데 요 과정을 질량 B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하면은 요거하고 똑같은 식이 또 얻어지겠죠. B에 대해서. 왜? 주고받으니까, 힘을 주고받으니까 똑같이 되겠죠. 그래서 똑같은 식이 질량 B에 대해서도 하면 이렇게 똑같은 식이 얻어집니다. 자, 그러면 요게 A분의 B고 여기 C분의 D면은 E는 A 빼기 C분의 B 빼기 D가 된다. 그거 여러분이 알고 있죠. A분의 C가 A분의 B가 C분의 D다. 그러면 A 빼기 C분의 B 빼기 D하고 같다. 이거 뭐 여러분 중에 혹시 의아한 눈초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초등학교를 나쁜 데를 나와서 그런 거예요. 초등학교 때 배운 거예요. 초등학교. 그거 잘 모르겠으면 해보세요. 거기다 해보죠. 그래서 분자는 분자끼리 빼고 분모는 분자끼리 빼버리면 요 스몰 v들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냥 v가 다 없어져 버리고 뭐가 얻어지느냐?
이런 식이 얻어져요. E는 VA 빼기 VB분의 VB 프라임 빼기 VA 프라임.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충돌 전에 두 질량 사이의 상대 속력 분의 충돌 후의 상대 속력이에요. 둘 다 플러스 값입니다. 얘는 항상 플러스 값을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2는 항상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져요. 커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커지면은 에너지가 크리에이트 돼요. 충돌해서 에너지가 생겨나요. 그럴 수는 없죠. 없던 에너지가 어디서 생겨나겠어요. 그런 에너지가 생겨나는 경우는 뭐가 있냐면 폭발한다든지, 그러면 케미컬 에너지가 뭐 해가지고 두 개가 충돌하면서 뭐 폭발이 일어났다든지, 케미컬 에너지가 미케니컬 에너지로 바뀐다든지, 그러면 물론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겠죠. 그런 경우가 아니고는 에너지가 어디서 생길 수가 없죠. 그건 연력학 제1법칙에 위배되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는 항상 0과 1 사이의 값만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원래 탄성계수라는 게 정의가 되기를 충격량에 찌그러질 때와 펴질 때 사이에 받게 되는 충격량의 비율로 원래 탄성계수가 정의가 됐는데, 그걸 결국 계산을 해보니까 그 값이 뭐와 같다는 걸 알게 됐느냐면은 충돌 전의 상대 속도와 충돌 후의 상대 속도의 비율이 된다는 것을 갖다가 알게 된 거다. 이 식이 사실은 제일 문제 풀 때 많이 쓰여요. 그 앞에 있는 정의를 많이 써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써서 문제를 많이 풉니다. 이 식을. 이걸 써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위에 게 0이 되면은, 분자가 0이 되면은 바로 VA'과 VB' 두 물체가 최후의 속도가 같아진다. 딱 붙어버린 거죠. 이걸 갖다가 2가 0이 되는 케이스인데 완전 소성 충돌, 퍼펙트리 플라스틱 임팩트가 되는 거고, 2가 1이 되면은 분자가 분모하고 같아지는 거죠. 이거 분자가 분모가 같아지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를 다시 재배치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VA 플러스 VA 프라임이 VB 플러스 VB 프라임이 돼요. 자, 그런데 운동량 보존의 법칙에서 얘네 둘이 충돌했을 때 처음에 두 질량이 가지고 있는 운동량은 나중에 가지고 있는 운동량하고 같아야 돼요. 무조건. 이건 무조건 사실입니다. 이거는 에너지가 소실되던 말던 운동량 보존은 항상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에너지 보존의 미케니컬 에너지 보존의 법칙하고 운동량 보존의 법칙하고 이거 헷갈릴 수가 있어요. 미케니컬 에너지는 항상 보존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마찰력처럼 그런 게 작용하면 없어지지만, 여기서는 비록 완전 소성 충돌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운동량은 보존됩니다. 운동량은. 그거의 차이를 분명히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런 걸. 운동량은 항상 왜 얘네들 힘을 충돌하는 순간 주고받았기 때문에 그때 발생한 외부로부터 가해진 이 시스템 전체에는 충격량은 없어요. 유일하게 서로 힘이 작용한 거는 주고받은 힘밖에 없기 때문에 주고받은 힘에 의한 충격량은 0이기 때문에 시스템 전체에 대해서, 하나에 대해서는 충격량이 있지만 이 전체에 대해서는 주고받았기 때문에 0이 된다 이거. 그래서 이게 운동량 보존의 법칙에 있어서 원래 두 파티클이 가지고 있던 운동량이 나중에 두 파티클이 가지고 있던 운동량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이런 식이 되는데, 요 식에다가 좌변 우변에다가 요 좌변 우변을 갖다 곱해요. 곱해가지고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되고, 요거에 좌변에 2분의 1씩 붙여가지고 정리해보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 그래서 이걸 정리해보면 결국 뭐가 되느냐? 처음의 운동 에너지와 마지막 운동 에너지가 같다는 식이 얻어지는 거예요. 즉 2가 1일 때, 2가 1일 때, 완전 탄성 충돌일 때는 바로 이 값이, 탄성 계수가 1일 때는 충돌 전후의 운동 에너지가 동일하다. 이런 결과가 얻어진다 이거죠. 2가 1이라는 것 자체의 의미가 그건 아니었어요. 자체의 의미는 단지 2가 1이라는 거는 찌그러질 때와 펴질 때에 그 받게 되는, 두 물체가 받게 되는 그 충격량의 비로서 2가 정의된 거예요. 원래 2의 정의는 그겁니다. 근데 그 정의에 의해서 그 찌그러질 때 충격량과 펴질 때 충격량이 같다는 것의 의미가 바로 충돌 전후의 운동 에너지가 같다는 것의 의미와 같아지더라 하는 게 여기 증명된 겁니다. 그러니까 탄성 계수가 1이라는 게 운동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정의로 시작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거는 결과로서 얻어진 거지.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런 걸 배웠는데, 한 가지
여러분이 여기서 하나 이해를 해야 되는 거는 뭐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제시된 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탄성계수라는 그런 놈을 제시를 했는데, 두 물체가 충돌했을 때 탄성계수라는 게 그러면은 뭐의 함수냐 이거죠. 탄성계수를 어떻게 구할 거냐 이거죠. 탄성계수가 그러면 어떻게 구해지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 두 물체가 둘 다 동그란 놈이라고 그러면 두 개 사이에, 그리고 물체가 정해지면은 걔네들이 결정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만약에 얘네들이 쉐입이 막 이레귤러 하다 그러면 동그랗지 않다 그러면 얘네들 부딪혔을 때 어떻게 부딪히느냐에 따라서 탄성계수가 달라져요. 디포메이션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달라져요. 그래서 이 법칙은, 탄성계수라는 개념은 굉장히 근사적인 개념인 겁니다. 근사적인 개념. 실제로 미케닉스 상에 정확하게 들어가면은 이런 충돌할 때 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를 갖다가 정확하게 계산을 하려면은 아주 로컬한 그런 변형들을 다 고려를 해야 돼요.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댐핑이나 특성이나 이런 걸 다 고려하고 로컬한 변형을 다 고려해서 해야 돼요. 그런 분야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 접촉할 때 일어나는 그런 변형과 힘과 이런 정보를 얻어내는 그런 분야를 컨택 미케닉스, 접촉 역학 분야라고 하고, 굉장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분야. 그러니까 그거를 어렵게 그렇게 계산을 하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엔지니어링에서 쉽게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탄성계수라는 이런 개념을, 근사적인 개념을 도입해서, 대략 탄성계수가 두 물체가 약간 뭐 좀 물체의 형태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두 물체 사이에 탄성계수가 대략 얼마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은 얘네들이 부딪혔을 때 일어나는 어떤 동적인 반응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다 이거죠. 탄성계수를 이용해서. 자, 그럼 직접 경사 중심 충돌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경사 중심 충돌일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걸 한번 보자 이거죠. 경사 중심 충돌일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법선 방향이고 요게 탄젠셜 방향이라고 했어요. 접선 방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얘네들이 일반적으로 두 개가 다 이게 속도 성분이, 부딪힐 때 속도 성분이 이렇게 이 법선상에, 라인 오브 임팩트 상에 없다, 충돌선상에 없다, 이걸 충돌선이라고 그랬는데, 이 법선 방향을, 이 법선 방향과 충돌선 방향과 이 속도들의 방향이 다르다. 그러면 이 속도들을 각각 그 법선 방향과 접선 방향으로 분리해서 그 성분들을 표시할 수 있죠. 이게 분리해서 A의 속도도 탄젠셜 방향과 노멀 방향으로 분리하고, B의 속도도 탄젠셜 방향과 노멀 방향으로 분리를 하면은, 그리고 충돌 전의 속도는 그냥 이렇게 쓰고, 충돌 후의 속도들은 요 성분들을 다 프라임을 이렇게 붙인다고 하면은, 얘네들이 충돌 전과 충돌 후의 속도를 구할 때 노멀 방향의 성분들은 바로 앞에서 우리 구했던 직접 중심 충돌에서 구했던 그 식들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탄젠셜 방향 성분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어떤 걸 가정하냐면, 얘네들이 두 개가 부딪힐 때 두 개 사이에 마찰력이 없다는 가정을 하는 겁니다. 마찰력이 없다고 가정을 하면은, 얘의 이쪽 방향 성분은 부딪힌 후에도 동일하게 유지한다. 그래서 즉 무슨 얘기 하는 거냐면, 여기에 VAT가 VAT 프라임과 같다 이거. VBT도 VBT 프라임과 같다. 탄젠셜 방향 성분은 안 변한다. 노멀 방향 성분만 아까 그 탄성 계수에 의해서 충돌 전후에 노멀 방향 성분의 그 성분의 크기만 그 충돌 전후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탄젠셜 방향 성분은 변하지 않는다 하는 게 파티클 다이내믹스에서 많이 쓰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의 가정은 두 개가 부딪혔을 때 두 개 사이에 마찰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가정에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공을 갖다가 이 바닥에다가 이렇게 던졌을 때 30도 방향으로 이렇게 날아가서, 그 다음에 이게 부딪히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튀어 오를 때, 이 공이 이 탄젠셜 방향 성분은 안 변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는 여러분이 만일에 이렇게 던졌을 때 이렇게 뭐 스핀을 줘서 던진다든지 하면 이렇게 가서도 그 자리에서 이렇게 튀어 오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스핀을 주면은. 그 얘기 뭐냐면 이 방향 성분이 없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 마찰력 때문에 없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파티클 다이내믹스는 그걸 안 따집니다.
리지드 바디 다이내믹스로 가면 공 같은 게 이렇게 리지드 바디니까 이렇게 가서 이렇게 회전을 이렇게 시켜가지고 걔가 가면서 이렇게 가지고 부딪히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마찰력을 받아가지고 이쪽으로 방향 마찰을 받아가지고 얘가 이쪽으로 가지고 있었던 운동량이 이쪽 마찰력에 있는 충격량에 의해서 상쇄가 돼 버려가지고 그쪽 방향 그 운동량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마찰력이 있으면 운동량이 탄젠셜 방향으로도 변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파티클에 대해서도 파티클들도 두 개가 부딪혔을 때 마찰력이 파티클 사이에 작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탄젠셜 방향으로도 사실은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거까지 여기서 이제 따지면은 여러분들이 좀 약간 너무 복잡해 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 그 교과서의 범위 내에서는 그쪽 탄젠셜 방향으로는 마찰력이 작용 안 한다고 생각하고 그쪽으로는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만 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를 알고는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않을 수도 있다는 거. 마찰력이 작용하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여기서는 마찰력이 없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리고 노멀 방향으로는 역시 가장 노멀 방향으로는 이 식이 그대로 이용되는 거죠. 운동량 보전. 노멀 방향으로는 운동량이 노멀 방향의 운동량 성분. 충돌 전후의 운동량 성분은 노멀 방향으로 서로 같다. 그 다음에 노멀 방향의 그 상대 속도, 충돌 전후의 노멀 방향의 A, B의 상대 속도, 충돌 전의 속도, 충돌 후의 속도가 바로 2다. 이 두 식을 풀어서 2를 알면은 VA 프라임, AN 프라임과 VBN 프라임을 갖다 구할 수 있다 이거죠. 이 식이 두 개고 미지수가 두 개니까. 충돌 전의 속도는 노멀 방향 성분을 알고 있다고 그랬을 때 탄성 계수를 알면은 VAN 프라임과 VBN 프라임을 구할 수 있다. 식이 두 개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노멀 방향은 요 식이 앞에서 직접 중심 충돌해서 했던 이 두 식하고 똑같아요. 그죠? 단선 운동할 때는 노멀 방향밖에 없었으니까. 직접 중심 충돌을 할 때는. 근데 이제 경사 중심 충돌할 때는 단지 이 식만 더 더해서 푼다. 자,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일과 에너지 법칙과 충격량 운동량 법칙을 배웠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 두 개를 다 써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개를 다 써야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 이 문제 뭐냐면은 이 두 개의 펜들럼이 있어요. A 펜들럼, B 펜들럼. B는 그냥 이렇게 수직으로 있었고 A를 이렇게 들었다가 딱 놓는 거죠. 딱 놓으면 얘가 이렇게 와서 딱 부딪히죠. 그러면 얘가 부딪혀가지고 이 B가 올라갈 거예요. 근데 이 B가 어디까지 올라갈까 이런 거 물어보면은 일단 얘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와서 충돌하기 바로 직전에 속도를 알아야 초기에 A, B가 충돌할 때 속도를 알죠. 그걸 가지고 또 충격량 운동량 법칙 이용해 가지고 앞에서 했던 걸 이용해서 직접 이 탄성 계수 알면은 충돌 후에 이 B의 속도를 알 수 있죠. B의 속도를 알면 얘가 운동 에너지가 처음 출발하는 운동 에너지입니다. 그 운동 에너지가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위치 에너지로 바뀌겠죠. 그래서 그 에너지 보존의 법칙과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동시에 써서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예요. 이 문제가. 여기 밑에 뭐 처음에 A가 내려와서 초기 속도를 구하려면 A가 원래 가지고 있던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뀐다는 거에서부터 VA를 갖다 충돌 직전에 A의 속력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그 속력으로 얘가 충돌했을 때 원래 이 두 파티클이 가지고 있었던 운동량의 합은 요거죠. B는 원래 멈춰 있었으니까 운동량이 없고 그리고 충돌 후의 운동량이 요거죠. MA VA 프라임, MP VP 프라임. VA 프라임과 VP 프라임을 구해야 되는데 이 식 하나 가지고는 안 되니까 요 탄성계수 정의식 요 두 개에서 VA 프라임과 VP 프라임은 구할 수 있죠. 그럼 VP 프라임은 구할 수 있어요. B의 충돌 후의 속도를. 그러면 이제 충돌 후에 B가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P VP 프라임의 제곱이죠. 그게 위치 에너지로 다시 바뀌어야 되죠. 그게 알파만큼 올라간다 그러면은 MPGL 1 코사인 알파 이렇게 이게 위치 에너지죠. B가 갖는 이렇게 올라갔을 때 위치 에너지가 되죠. 그죠? L1 코사인 알파가 위치 차이가 되니까 올라가서 그래서 알파를 구하면 된다. 그런 식으로 여기 보면은 이거와 이거에서는 소위 말해서 일과 에너지 법칙이 작용하는 거고 여기서는 충격량 운동량 법칙이 작용하는 것 같다 이거죠.
일과 에너지 법칙에서도 여기서는 그 미케니컬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게 여기서 사용된 거고, 여기서는 운동량 보존 법칙이죠. 운동량 보존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여기 충격량 운동량 법칙 적용하는 또 예제 중에 이런 예제들이 쭉 예제가 몇 개가 더 나오는데, 여러분이 봐야 되는 거는 문제에서 뭘 물어보고 있나, 뭐가 주어졌나, 이걸 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딱 보면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인가 그러면, 아, 이거는 뭐 충격량 운동량 법칙이구나. 그렇게 알면 되는 거죠.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다. 그래서 이 시츄에이션은 뭐냐면, 얘가 블락이 경사에서 1번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꼭대기까지 2번에 도달한 다음에, 그때 속력이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미끄러져 내려오는 거예요. 다시 미끄러져 내려와서 출발할 때 속력과 같은 키가 됐을 때, 출발할 때 속력 크기가 10m/s예요. 같은 크기가 됐을 때 그때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냐, 이런 얘기. 자, 이거 충격량 운동량 법칙 적용하려면 자유물체도 그려야 된다 그러죠. 근데 이건 올라갈 때 자유물체도고 이건 내려갈 때 자유물체도가 다르다는 걸 갖다가 알고 있어야 돼요. 왜? 마찰력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 마찰력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는 거죠. 이 자유물체들을 그리는 거는 충격량 운동량 법칙 적용하려고 자유물체들 그릴 때는 운동방정식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작용하는 그 힘을 구하려고 그러는 거지. 운동방정식 여기다가 밑에다 써놓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자유물체도 그렸다고 그래서 무조건 12장에서 하도 자유물체도 그리고 나서 무조건 운동방정식 쓰고 막 이게 반복 학습하다 보면 여기 와서도 밑에다가 운동방정식 써놓는 사람들 있죠. 반복 학습의 폐해가 바로 그런 거지. 폐해가. 아무데나 막 그게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여기는 지금 이쪽 X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X방향. Y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0이죠. 그건 뭐 0이고. 요 힘.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 때 요 X방향으로 작용한 힘. 요 마찰력의 방향이 바뀐다는 거. 그리고 이 자중에 의한 이 힘의 X방향 힘 성분은 같죠. 같아요. 자, 그게 올라갈 때 충격량 운동량 법칙은 처음 출발할 때 V1의 속도로 출발하고 끝에는 V2가 0이라고 그랬죠. 그랬을 때 이쪽으로 X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요 힘이에요. 요 힘. 요 힘이 요 힘의 크기가 요거 들여다보면 컨스탄트인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여기 시간에 대해서 변하지 않죠, 이거. 그러니까 그냥 이거 곱하기 델타 T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델타 T가 T 업이라고 써있는 거죠. 올라가는 데 걸린 시간. 그리고 여기서는 여기 2에서 출발해서 3까지 도달하게 되는데, 그래서 MV3 빼기 MV2인데, 그때 작용하는 힘은 요 힘이에요. 요 힘도 역시 컨스탄트한 값이죠. 요거 곱하기 델타 T. 델타 T가 T 다운이죠. 내려가는 데 걸린 시간. 그래서 요 두 식을 갖다가, 요 두 식에서 V2는 다 0이 돼버리니까 V1하고 V3는 같다고 그랬고, 그래서 T 업과 T 다운을 합친 놈이 토탈 걸린 시간이죠. 이 두 식에서 바로 이렇게 구해져요. 아주 쉽게 구해져요. 충격량 운동량 법칙에 의하면 굉장히 쉽게 구해진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충격량 운동량 법칙을 갖다 써서 푸는 문제들은 대부분 되게 쉽습니다. 여기 몇 개 예제가 더 있는데, 금요일날 더 풀기로 하고, 혹시 오늘 한 얘기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오케이, 알았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